보통은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있는 기업들은 일단은 투자를 안 해요. 지난주까지 수익 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번 주에 이제 새로 수익이 날 종목은 어떤 건가 그런 데 집중을 해야지 되죠. 근데 투자자는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흐름만 잘 알고 오늘 모신 분은 베스트인컴 남석관 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또 모실 때마다 참 시장의 변곡점, 별로 안 좋을 때요? 네, 안 좋을 때 아.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려울 때 실전 매매에 대가이시는 회장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실까 이게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머니톡은 올해 처음이잖아요. 2024년. 그렇죠. 그래서 2024년이 벌써 2주 지났죠. 2주 지나고 이제 거래일수로는 한 열흘 이상 됐는데 지난달 2023년 12월 달에 오버슈팅을 너무 심하게 했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도 나오고 그랬지만 이제 금리 인하에 관한 그 기대 그게 조금 오버돼 가지고 주가가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제 반대적으로 그 연초부터 해가지고 그 첫날 빼놓고서는 계속 그냥 그러게요. 조금씩 하락을 하다가 오늘은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막판에 삼성전자가 조금 그러니까 한 300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종가를 그래서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아무튼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가 한 130포인트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첫날은 이제 호재성 대통령이 호재성 재료를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는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법 자체를 없애겠다고 싶어가지고 그 뉴스로 인해 가지고서 2,675 종가 기준으로 2,670포인트대인데 오늘 이제 2,525포인트니까는 고점 대비 정확하게 150포인트 떨어졌네요. 150포인트. 코스피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왜냐면 7거래일인가 8거래일 연속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코스피 지수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9거래. 9거래일인가요? 오늘까지 해서 10거래일인데 9거래일 계속 떨어진 거예요. 오늘도 사실 반등했다고 보기에는 0.04% 이거 뭐 애매하죠. 근데 그 기술적으로 보면 요 지금 차트 일봉, 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이제 61선, 121선에 있으니까는 그 밑에 떨어진다고 해도 거기가 이제 지금 보면 그 2,500 조금 밑에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요 정도 떨어졌으면 된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달이죠. 지난달 이제 그 강의가 있었을 때 네. 오프라인 조선일보 투자 박람회에서 제가 한 얘기가 올해 같은 경우 2,500 이하에서는 사고 2,800 이상에서는 매도를 하고 그렇게 갖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500이 이제 다 됐으니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오버슈팅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고 기간 매도세가 그동안에 계속 나왔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은 그래도 기간에서 순매수예요, 순매수. 그러니까는 어제까지 기간에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매도량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 오늘은 한 900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해서 돌아섰단 말이에요, 조금. 그리고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지난해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또 이렇게 떨어지는데 일조를 한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서 지금 때는 이제 종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에서는 좀 괜찮지 않나. 요거보다 2,500 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2,500선에서는 그래도 무난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4분기 그 어닝 쇼크로 시장에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그렇죠. 뭔가 더 시장 흐름이 안 좋아졌던 느낌이 예, 들어요. 그렇죠. 삼성전자만 해도 지난해
말에 마지막 날 79,6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만 전자가 코앞에 딱 섰는데 이게 그 6,000원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10%는 아니지만은 8% 정도 고점 대비 그 정도 떨어졌으니까는 웬만큼 이제 그게 떨어지면서 지수가 같이 밀린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도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미국의 반도체 주도 보면 엔비디아가 500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530불, 40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엔비디아는 신고가예요, 신고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쨌든 엔비디아 올해 목표가를 뭐 많이 잡든 적게 잡든 600불 이상으로 전부 다 대충 보고 있거든요. 네. 620불 뭐 이렇게들 보고 있고 평균으로 보는 게 많이 보는 데는 뭐 1200불까지 가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과하게 본 거고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주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서 조금 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8만 전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진짜 방송 전에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회장님도 그래서 삼성전자 들어가셨다고. 삼성전자를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배당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많이 안 샀던 거예요. 그때 연말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몇천 주 더 샀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뭐 그 여윳돈으로 오래 갖고 갈 그렇죠. 거로 이렇게 삼성전자는 보니까 뭐. 그래서 오늘 제가 73,500원에 샀는데 종가가 73,900원이거든요. 싸게 사셨네. 3,000주 사셨다고. 삼천조 해봤자 뭐 얼마 근데 안 되니까. 그렇게 액션을 취하셨다는 거는 정말 지수가 이 정도에서 더 크게 더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걸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 게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봐도 다른 것들 이제 요번에 제일 지수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에 오버슈팅을 한 거예요. 너무. 네. 그래서 그 기대 심리.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가지고 기관에서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그 외국인 투자는 별로 이렇게 참고를 안 하고 기관은 참고로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기관이 매도세가 멈추고 매수세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시장을 그쪽에서도 괜찮게 보는구나 싶어서 지수 관련주 그럴 때는 이제 지수 관련주를 어쨌든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요번에 세스에서도 그 발표 주로 이제 가장 큰 이슈거리가 AI 쪽하고 로봇 뭐 이런 쪽하고 역시 칩 관련주 미국의 칩 AI가 대세다 보니까는 그거에 연동된 그 칩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가 연초에 많이 올라갔었죠. 연초에 온 디바이스 관련 그렇죠. 그것들이 조금 쉬었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21선까지는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일부 종목들은 뭐 21선 온 디바이스의 대표적인 그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21선까지는 안 오고 다시 대반등이 일어나서 지금 정고점까지 또 왔어요. 다시 그때 22,000원대가 고점이었는데 오늘 종가가 이제 21,000원대니까는 정고점까지 금방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말씀하신 CES 네. 이것에서 뭔가 새로운 올해의 어떤 그 주도주가 여기서 키워드로 나오는 것 가운데서 탄생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많이들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1년 내내 주도주는 안 될 수가 있는데 보통 그 1분기 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그 세스,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이게 벌써 한 10년 됐어요. 10년. 10년 전부터 제가 그 세스에서 이 제시되는 그 기술에 관련 주식들에 주목하라고 하는 거는 벌써 한 10년 정도 됐죠. 근데 이제 갈수록 그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가들도 거의 대부분 좀 이름 좀 오르내리는 그 기업의 대표들은 뭐 다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게 세상을 새롭게 리딩하는 기술이 어떤 기술인가.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겠죠. 사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장 하에서도 코스닥이 뭐 1% 가까이 밀렸으니까
온디바이스 AI. 예. 네, 이쪽은 좀 그래도 잘 버텼다. 오늘 이쪽 섹터는 좀 상승을 그렇죠. 엄청 올라온 거죠. 그렇죠. 엄청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는 갤럭시 요번에 24 그게 출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어진 거죠. 과거에 뭐 스마트폰이 아니고 요번에는 AI 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완전히 거기에 그 통역 기능이 장착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디바이스 AI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관련 주식 거기에 가장 그 대표적인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고점에서 조금 떨어졌다가 고점 대비 한 4천 원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저는 좀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뭐 며칠 쉬지도 않고서 그냥 다시 회복이 된 거 보니까는 그게 지금은 아무튼 시장의 중심주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온디바이스 AI가 해봐야 아직은 오지 않은 어떤 기대감인데 이게 주도주로서 주도 테마로서 커질 수 있겠느냐. 그거는 그렇죠. 만약에 삼성에서 그걸 쓰는데 그게 이제 처음 장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그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거죠. 원래는 그 스마트폰에만 지금 쓰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올 하반기에는 이어폰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삼성에서 쓰면 애플은 가만히 있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그 전자기기에 그게 다 접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가 됐든 여러 가지 뭐 CXL이 됐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기대감들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한 칩들 뭐 이런 쪽과 관련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죠. 근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 그거는 고민할 수도 있죠. 고민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거로 보면 별로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쪽은 안 올랐죠. 그러니까 그 개별주성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추격 매수하는데 불편할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심지어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게 4천 원에서 4배, 5배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부분 다 팔았다가 그 18,000원에서 조금 사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많이 오른 주식들은 일단은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조심하긴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높은데 거기서 추격 매수하고 그러면 거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늘 보는 사람이니까 단기 대응이 가능해서 오버슈팅하면 그냥 팔아버리고 또 제가 거기 이제 바운더리가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한 4,000원 차이, 5,000원 차이 요 정도면 그래도 10%, 20%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불편한 사항이죠. 이제 또 새로운 종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그 스몰 캡에 새로운 종목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 그러면은 또 이제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심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삼성전자도 얼마 안 올랐고 그다음에 LG전자 가전에서는 또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손이 잘 안 나가. 그냥 막 급등하는 주식들.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개별주라고 하는 그 스몰 캡에 투자를 해야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는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또 크게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매수하라고 권유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데는 충분히 단기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해야지 되고 그냥 이제 자기 본업이 바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아예 조금 외적으로 그냥 이렇게 눈팅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나중에 실력을 기르는 단기 매매의 실력을 기르는 아주 이 본보기용으로 아주 소량으로 매매
해보는 거는 괜찮은데 그래서 일단 많이 오른 종목은 저는 이렇게 그 특히 몇 배씩 올라간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마침 LG전자 얘기가 나와서 오늘 장 마감 후에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0.9% 증가했고요. 그 대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0.05% 마이너스. 그러니까 거의 뭐 작년하고 비슷하게. 그게 어닝 쇼크 나온 삼성전자나 요새 실적 발표 2차 전지주에서 LNF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매출액이 47%, 적자도 2,800억, 흑자 예상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지금 주주분들이 지금 아주 고민이 클 텐데 이 LG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트가 없다. 그렇죠. 메리트가 없죠. 메리트가 없다. 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아니 원래 주식시장은 그 이제 새롭고 신선한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누차 책에도 뭐 그랬고 누차 말하는 게 주식시장은 어떤 새롭고 신선한 쪽 이런 쪽이 좋은데 거기는 지금은 그 지난번에 이제 몇 년 전에 LG전자가 17만 원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 따지면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거의 그 크다란 회사가. 근데 그때는 애플카로 인해 가지고 이 LG전자가 이제 전장 사업에 이제 많이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 애플카에 대한 기대 심리로 그때 그렇게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척이 구체적으로 지금 와닿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게. 그러니까 애플에서 애플카가 나오면 이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스마트폰도 접은 지가 오래됐고 이제 가전이란 말이에요. 주로 가전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전이야 뭐 거기서 그게 성장이 매출이 없다. 그렇죠. 그게 새로운 가전이 나오긴 나오더라도 시장의 판도를 뭐 확 바꾸고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그 아주 독보적인 기술이 선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매출에서 뭐 획기적으로 그냥 막 고만고만해. 그렇죠. 영업이익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나쁘면 조금 감소하고 경기가 좋으면 조금 늘어나고 그 상태에서는 주가가 어떤 그 투자할 메리트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그 LG전자에서 전장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상당히 실적이 좋았잖아요. 전장 쪽에서. 그런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저 역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중후장대한 오래된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는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 인하 때 금리 인하 말 나온다 그랬으니까는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에 방송 나가면 저한테 질문 많이 하셨잖아요. 그 금융주 어떠냐고. 금융주. 저 금융주 투자 안 한다고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재미가 없어서. 1980년대에 금융주, 특히 증권주가 증권 시장이 막 개방이 되면서 엄청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성장성, 그다음에 주가 모멘텀, 상승의 모멘텀 남은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를 할 때 이미 많은 오른 기업도 있고 못 오른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고를 수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슈가 될 앞으로 기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섹터 그거를 가장 중요시 여겨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지속 가능한가 그 뭐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거는 기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거를 기대하는 거는 물론 주식 시장은 선반영이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을 해가지고서 미래에 이제 성장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솔직히 말해서 6개월 뒤, 1년 뒤 주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가 너무 급박하게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 변화에 대응하기조차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 중장기 성장 가능한 기업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7년 전, 10년 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GDP 성장률이 5% 이상일 때
중국이 또 고도 성장일 때 그럴 때는 중장기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생존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인데 중장기 투자를 걷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가 실질적으로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지만 기업 성장하고 맞춰가지고 투자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서 기업의 성장 과실을 공유하는 게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내지 길으면 한 8개월 이 정도 보고서 투자를 하고 그게 중장기 투자다. 회장님께는. 그렇죠. 그런 환경이 됐다라는 얘기죠 지금. 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멘텀 적어도 6개월, 8개월 이거에 대한 관심, 이슈가 계속 유지가 될 만한 섹터 그런 거가 새로 시작될 때 초기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개화될 때 보통은 이제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12월 CPI가 3.4%, 그래서 네. 예상보다 좀 올라가지고 올랐죠. 네. 그게 또 주가 조정받는 또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나스닥은 그 뉴스 나오고서 떨어진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도 역시 15,000포인트가 넘었다가 14,600포인트 정도까지 한 500포인트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최근에 다시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지금 14,900포인트대에 있는데 그 뉴스는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거죠. 네. 근데 그 나스닥의 변동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밀리는 게. 그래서 거기는 그래도 이제 견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거 그 미국 주식의 나스닥에 대비해서 S&P 500이나 나스닥에 대비해서 이제 한국의 코스피 시장은 조금 더 많이 떨어진 거고, 네. 언더슈팅을 한 거고 이제 그렇게 그렇군요.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자꾸 뒤로 늦춰지는 거냐? 늦춰지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뭐 빠르면은 3월달 뭐 금리 인하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얘기 대신 3월달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그 뉴스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단지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는 거니까는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를 제가 이 책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미국의 연준에서도 립 서비스로 말로만 시장 과열하고 침체를 조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앞으로 돌아가면 지난달에 너무 오버슈팅한 게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죠, 지금.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 이런 것들은 다 끝난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뭐 뜬금없이 금리 인상 그런 거는 아닌 거고, 금리 인하 시기는 지난해 이제 올해 증시 이렇게 분석을 할 때도 그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 고물가에 그냥 적응하면서 이제 살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올라간 물가가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냥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거지. 과거의 물가 상승률은 꼭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 뭐 2%, 3%라는 얘기지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고물가에 그냥 적응이 돼서 그냥 그렇게 이제 생활해 나가고 주식시장 환경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좀 어렵죠. 경제도 어렵고 주식시장도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주식시장도 치고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뭔가 다시 증시가 좀 빠지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보시나요? 빠질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요번에 그 홍해 쪽에 이 미국에서 이제 공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제 확전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에 그러면서 유가도 올라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물류 관련주하고 유가 관련주 천연가스 선물이 올라간다 그러니까는 그 대성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상한가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제가 보기에
올해 내내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것도 주가의 어떤 발목을 잡을 수는 있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주식 시장이 급락을 하고 그랬었던 거는 최근에 급락을 하고 그랬었던 거는 몇 년 전에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런 거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는 이제 시장에 다 반영이 됐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지난해 투자박람회나 머니쇼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늘상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박스권이라는 얘기예요. 박스권. 박스권에서 지금은 박스권 하단 쪽이지 않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대를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수익 내도록 애를 써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 고점을 저 같은 경우도 봐도 2,800 가면 이제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단은 2,500 밑에서는 사고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밑에서는 사고 이 정도 되면 이제 팔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중간한 뭐 2,700이라든가 할 때 막 올라가네 그러면서 좀 올라갈 애매하죠. 때 애매할 때 사지 그럴 때는 말자.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사더라도 그러면 그 박스권 안에서는 지금은 이제 어떤 섹터에 관해서 자꾸 질문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게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개별주가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어떤 그 개별 기업의 이슈를 가지고 뉴스나 이런 걸 가지고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장을 대응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가 좀 빨리 올 것이다 생각해서 올라온 어떤 섹터나 아니면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조금 늦춰질 수 있다. 그러면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될까요? 벌써 그건 다 떨어졌겠죠. 이미 다 반영이 그렇죠. 됐다. 그렇죠. 지수가 벌써 150포인트 떨어지면서 그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된 거죠, 이제. 그렇군요.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뭐 예멘, 그 후티 쪽에 뭐 미사일 쏘고 뭐 미영 연합국 그러면서 지금 뭔가 확전되는 분위기.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또 그거 악재로 나올까요? 근데 미국 주식은 별로 안 움직여요. 그리고 유가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안 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원체 재고가 많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주식값만 그 관련 주식들만 투기적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많이 올려놓은 거지. 유가는 뭐 2%, 3% 정도 올라가고 그래봤자 별로 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그때 가스 가격은 사상 최저까지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순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물류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 부담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물류 부담이 크다 보면은 결국에 또 비용이 올라가겠죠. 네. 물건값이 올라가고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이 이게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거는 경기 전체에 세계 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주식 시장에도 역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지수가 막 터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고 그게 이제 다 해결이 되려고 그래야지 좀 뭐 그러는데 미국 올 11월 달에 대선도 있고 그래서 좀처럼 아무튼 시끄러운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쪽도 하나의 그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그냥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뭔가 더 확전되면서 좀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확전까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다들 그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니까는. 그러니까 이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더 진행될 수는 있겠죠. 조금 더 진행인데 확전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다들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그러면 또 다른 리스크 원인으로 보고 있는 그 중국 경제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그 어떻게 보면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홍콩 증시가 계속 밀리고 계속 밀리죠. 거기가 자꾸 떠나가는 편이니까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10년 전부터 걱정했던 거거든요. 네. 그거는 뭐 저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고도 성장한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IMF, 영국 같은 경우도 IMF, 그래서 구제금융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고도 성장 이후에 금융위기도 있었고 블랙먼데이도 있었고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잖아요. 중국만 위기가 없었어요. 그 없었던 위기가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10년 전에도 위기인데 그랬는데 그냥 무탈하게 그냥 그렇게요. 지나왔어요. 그림자 금융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10년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오고 몇 년 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부동산 기업 헝다가 그 위기에 빠졌는데 그것도 그냥 슬그머니 사라진 거예요. 그게 2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더니만 지금은 이제 실물 경기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중국에. 근데 그것도 큰 거는 중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큰 거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부동산 리스크 같은 경우도 중국 중앙 정부에서 컨트롤은 돼요. 그런데 이제 실물 경기 있잖아요. 그거까지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그런 거예요. 외국 투자자들이. 그래서 홍콩 주식도 나쁘고 중국 주식도 나쁘고 그러면서 그냥 그 이상은 타격을 안 줄 거.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그거하고 관계없이 미국 주식은 따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 문제. 그거는 중국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밖에 다른데 파급은 안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어떤 그 위기가 터진다 해도 그것이 우리 시장의 어떤 또 뭐 어떤 급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 반영이 된 거라. 이미 지금이 네, 더 이상 거기에서 다른 게 나올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국의 그 부동산 리스크가 제일 큰 건데 형식적으로 그 큰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벌써 시장에 반영이 된 거고 경기가 회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인데 여기에서 완전히 뭐 우리나라 IMF처럼 그렇게 구제금융을 받을 일도 없고 중국이 그래서 원래는 그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많이 팔아가지고 많이 팔았다는 게 벌써 작년 보도로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압박 요인은 되는데 이제 그 이렇게 지수를 새로운 충격으로 새로운 게 아니니까 그게 더 이상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건 보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예. 네, 제 생각이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보면은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오늘 아침에 저 그렇다고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투자자들이 일본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신고가. 일본 펀드를 줄여가지고 그걸로 중국 펀드에다 돈을 집어넣는다고 이제 바닥이지 않겠냐 뭐 이래가지고. 저도 그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수익 난 거를 해서 중국이 이제 바닥권이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저는 중국에 원래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반씩 했었는데 그러세요? 중국 거를 다 뺐어요. 재작년 이럴 때 다 빼버리고 아예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회장님의 그 촉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이제 몇 번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몇 번 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면 안 나고 그러고서 이제 그때 벌써 그 중국의 규제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중국 기업들 그 보안 문제 해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상한 소리 들리는 종목 있죠. 뭐 지분 싸움이든 뭐 하든 그러면 안 사요 그냥. 노이즈가 있으면 노이즈가 있는 기업들은 일단은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자꾸 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규제를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쪽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냥 아예 관심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속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다 철수를 해가지고 계좌 자체에 중국 관련 주식은 한 주도 없어요. 그래요? 네, 벌써 한참도 없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하고 워낙 경제가 밀접하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요즘은 뭐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화학주도 그렇고 철강주도 그렇고 너무 안 좋거든요. 그렇죠. 화학주들은 뭐 신저가를 계속 뚫고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영향,
중국이 언제 좋아질까? 중국이 좋아지면 이거 언제 우리 철강주 오를까? 이런 고민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중국의 그 노동력이 문제인데 노동력이 벌써 노령화된 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제가 이런 얘기는 뭐 벌써 10년도 넘게 한 얘기인데 그 일단 산업의 기본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미국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 나라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 미국의 IT 쪽의 노동력은 항상 싱싱해요. 맞아. 거기 뭐 기술력 있다 그러면 인재들만 이민 받아주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지 물건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죽을 것 같아도 안 죽고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중국 경제는 원래 처음에 중국이 과거에 이제 고도 성장하던 시기에는 그 연안 쪽으로 해가지고 그 부동산 거기도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경제를 살리면서 그 고도 성장한 그 특히 이제 저가 제조업체 물건들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싸게 해서 많이 팔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기술력이 뭐 뒤떨어진 지금은 엄청난 기술력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산업 구조 자체가 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취향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중국은 다시 회복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되게 좀 어렵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무튼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되는 쪽에만 집중을 하자. 그게 이제 미국.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하긴 미국은 뭐 우리부터도 뭐 2차 전지,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막 가서 공장 짓고 그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도 그 미국 시장, 미국의 어떤 우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지난번에 S&P 7 있잖아요. 네. 그 주식이 이제 올해도 많이 올라가지 않느냐 생각들 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7개 종목에서 몇 개를 추리고 몇 개 가지고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는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미국의 그 3배짜리 있죠 나스닥 TQQ 그거하고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애플하고 애플은 요번에 경기가 나쁘더라도 그거하고 이제 MS 그거하고 저거는 조금 있어요. 아주 테슬라는 아주 제가 보기에 장기 전망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요번에도 올해도 그게 이제 계속 조금 주가가 떨어졌죠 연초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칩 관련주는 괜찮게 보고 있어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하고 그렇게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칩 관련주들을 지금은 괜찮게 보는 편이고 그것도 이제 제가 보기에 나쁘게 보면 이제 다 매도를 하겠죠 이제. 근데 확실히 그 국내 증시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한국 증시는 예를 들어서 그 모멘텀이 있는 변동성이 있는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아주 정말 대형주. 그거는 밤새워서 내가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보면 그냥 놔뒀다가 떨어지면 사고 그 지금 말씀드린 종목 그거는 올라가면 비중을 줄이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고서 그거는 이제 한국 주식을 보는 그 기본으로 그거는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사는 주식들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좀 뭐 리비안이 됐든 뭐 그러니까 되게 리스크가 있는 주식들 많이 하던데. 저도 그거 갖고 있다가 손해 많이 보고서 다 처분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미국 주식들도 리스크가 큰 주식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8, 90% 정고점 대비 떨어진 주식들 그렇죠. 허다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벌써 싹수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다 손절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수익이 많이 난 쪽은 세금 문제 때문에 조절을 해서 이쪽 거 손해 봤으면 이제 수익 난 거를 어느 정도 세이브를 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절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주식을 보는 이유는 한국 주식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그래서 미국 주식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죠. 중국 주식은
국내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굴뚝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할 대상이 아니죠.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좋아하시는 그 특징적인 주식들의 특징 다시 한번만. 쉽게 말하면 IT예요. IT. IT 네, 기술주. IT, 기술주지. 네, 그러니까는 항상 새롭고 신선한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새롭고 그런 거. 신선한 네, 거.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바이오주 가지고서도 제가 수익이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그 바이오주도 제약주하고는 틀리게 첨단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이오 붐이 많이 일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그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주. 그 시기에 중심주, 아, 중심 섹터되는 거. 그 사람들이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좋게 생각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HBM이 좋다. 그럼 계속 그 HBM만 머리 남아가지고 지금 많이 싸졌네. 시간이 흘러서. 아니면 2차 전지주가 좋다. 지금 많이 싸졌네. 지금 이게 아니라 그거 지금 시점에서. 그건 수익이 났으면 당연히 팔고 현금화 시키고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몇 배 올라간 거는 그 다음에 그렇게 안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새롭게 그렇게 관심. 올라갈. 네. 그거는 이제 작년까지 그랬으면 그 작년으로서 끝을 지금 2024년인데 여기에 맞는 새롭게 새로운. 해야죠. 그리고 이번 달에 수익이 난 종목은 또 잊어버려야지. 다음 달. 저는 전업 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월급처럼 수익이 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지난달까지 수익 난 거는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난주까지 수익 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번 주에 이제 새로 수익이 날 종목은 어떤 건가 그런 데에 집중을 해야지 되죠. 그렇군요. 이런 게 우리 평범한 투자자들 그 이제 오래 갖고 갈 거는 큰 차이가 또 있네요. 따로 있어요. 오래 갖고 갈 종목들은 그러니까는 뭐 몇 달 뒤에 올라갈 거라든가 한 달 뒤에 올라갈 거라든가 그런 종목은 그냥 또 따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회장님이 좋게 보시는 올 2024년 상반기 좋게 보시는 그 섹터나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제 그 온디바이스 CXL 관련 그 칩 관련주하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올랐다가 한 10% 조정 받은 거죠. 20%까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0% 정도 조정 받았네요. 고점 대비해서. 그런 종목은 좀 쉬었다가 가야지 되는데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좀 투자하기가 고점에 확 들어가기에는 지금 애매해서 그런 것들은 지금 질문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번 달에 매매 한 번 하고서 안 한 계좌들도 꽤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말해서 한 번 수익을 내고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장도 그래요. 지금 장도 크게 많이 들어가서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운 장이에요. 네. 지금. 그러니까 바닥권까지 왔다 그러지만 그래서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지 될 수도 있고 다다음 달까지 기다려야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쉽지 않은 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일전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또 세스 관련해가지고 AI 종목들 중에서 일부 급등한 것들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또 그게 연속성을 발휘를 잘 못하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는 수익 내기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장일 수가 있으니까 섣불리 뭐 어떤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 AI 쪽에서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지는 거 기술적으로 봐가지고 네. 그런 경우는 또 이제 일부 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CXL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게 앞으로 진짜 회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어떤 그 주가 흐름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이 일단 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관심은 가져야지 되는 거죠. 칩의 방향성이 그렇게 가는 건데 CXL이 지금 이제 완성돼서 제작이 된 게 아니고 지난달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서 특허 출원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관련주가 올라간 거고 거기에서 한 종목 그 개별 종목은 그 1분기 안에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거는 좀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든지 너무 올라간 것들은 부담스러운 거고
제가 보고 있는 섹터는 이제 칩 관련주하고 AI 쪽에 또 로봇 관련주 이런 쪽에서 로봇에 이번에도 이제 대기업체에서 LG나 삼성 같은 경우에서 투자를 확대한다 그러고 M&A를 할 가능성이 이제 그 발표를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관련 주식들이 좀 움직이고 그랬으니까는 관심은 갖고 있대. 높으면 사지 말고 그게 이제 뉴스가 희석이 돼서 쭉 흘러내리면은 이제 매수한다 그런 얘기죠.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핫한 기업들도 AI도 사실 지난해에 많이 올랐었는데 그렇죠. 예.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정받은 그런 시점을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으로 늘 잡으신다. 그래프를 보라는 얘기예요. 늘 그래프를 보고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올해 그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증권사들도 그렇고요. 국내 증권사들도 보니까 반도체, 방산, 제약 바이오 이 세 가지 섹터가 되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좋은데 바이오가 개별주란 말이에요. 개별주. 다 그러니까 오르는 바이오 게 섹터가 아니다. 절대로 다 오르는 게 아니고 그거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바이오주들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개별 종목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저 어떤 종목이 급등을 했으면 그 이유를 잘 살펴보고 그 종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많이 떨어지면 사라는 얘기예요. 요번에 그 셀트리온 쪽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슈를 가지고서 올라갔을 때는 어떤 주식이든 마찬가지.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다음에 이제 어떤 섹터들이 올라갈 건가.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좋다 그러면 바이오주들 좋은 게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데 무차별로 그렇게 바이오주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이슈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엄청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뭐가 좋다 뭐가 좋다고 해놓으면 다 좋은 줄 알아. 그렇죠. 그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 섹터 내에서도 섹터 내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주 그러면 원자력 관련주가 다 가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방산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다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기업은 아주 그래프도 좋고 차트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이렇게 추려서 보시고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은 괜찮고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종목은 흘러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몇 개 종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셔야죠. 네. 그러니까 이 방산주는 최근에 또 북한에서 막 그 네. 미사일 쏘고 하면서 그리고 막 협박하고 하면서 더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이런 거는 괜찮죠 이거. 아, 그래프가. 좋네요 주가 흐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격이 발생해서 클 때 말고 이렇게 최소한 11선까지 떨어졌을 때 이럴 때 매수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개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서 방산주도 그러니까 5일선이나 11선, 5일선이 아니라 11선. 11선 최소한 21선까지 떨어지면 더 좋고 그러면서 그 아무리 좋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러게 일반인들은 그냥 이렇게 막 자꾸 갭상 막 슈팅할 때 쫓아가는데 예. 그게 아니라 조정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자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이번에 그 설립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우주항공주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어려워요. 저는 잘 투자 안 해요. 이쪽은 그것도 일부 종목은 괜찮은데 일회성일 경우가 이거는 좀 일회성 이슈로 보시는군요. 일회성 이슈로 그 뭐 항상 일회성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 우주 관련주들은. 근데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위성 쏘아 올리는 게 성공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슈가 안 돼요. 뭐 달에다가 유인 우주선이든 무인 우주선이든 보낸다 그러면 한번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실패하다가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사람들도 다 그러거든요. 그 지난번에 성공했는데 뭐
쏜다 그러면 아 그냥 쏘나 보다 그렇지. 맞아, 그러겠네. 예. 진짜. 그래. 그래서 그거 얼마 벌었어? 예. 그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겠네. 그래서 그거는 그 큰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우주 관련 요 주식은 보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수익이 제대로 안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거래하셨던 감상 안 나는 섹터들은 이제 나중에 다 제껴 놓으시는군요. 다 제껴. 그거는 이제 주식 투자도 결국에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수하기 전에 차트를 보는 거예요. 차트. 차트가 이쁘고 전작에 좋았으면 투자를 하는 거고 전작에 차트가 망그러지고 요 뉴스에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한 그 경험에 의해서 아 이런 주식은 나한테 수익이 안 나더라. 그럼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좋다 나쁘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아무리 좋다는 주식도 내가 수익이 못 내면 나한테 좋은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에요. 그렇군요. 반대로 또 좋게 수익이 나는 어떤 섹터나 이런 주식은 또 계속 그렇죠. 이제 나오고 맞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식은 제가 잘하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잘 나죠. 언제 사고 언제. 그래서 주로 이제 IT주나 바이오주들 이런 쪽에서 과거에 수익이 많이 났었고 단기 이 투자도 이제 주로 그런 쪽을 많이 하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런 쪽에 이제 언제 사서 언제 팔면 이제 수익이 나더라 하는 게 저한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것도 좀 많이 살피는 편이고. 네. 예. 지금 그러면 마침 바이오 얘기하셨으니까 1월 달이면 항상 JP모건 헬스케어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그 이슈 때문인지 어쨌든 막 오르는 바이오주들이 월 초에 1월 끝났잖아요. 초. 근데 끝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는 끝났으면 이슈에 의해서 올라갔죠. 네. 이슈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 다시 이제 제자리.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항상 주식의 기본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러면 이제 다시 떨어진 다음에 이제 사든가 그러자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이게 그러한 그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이건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신약 가능성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걸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는 그래서 중장기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오고 그러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급등한 종목은 급락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이제 관심을 가져라 그런 얘기. 그때 이슈가 올라갔던 이슈들을 잘 정리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투자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네. 어떤 종목이 좋다 나쁘다 그거는 없다 그랬죠. 제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칩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요. 좀 이전 분류로 보면은 우리 뭐 소부장으로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전공정, 후공정 이런 식으로 나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특히 HBM 관련주들 좀 이슈가 말씀하신 CXL 나오고 온디바이스 AI 나오고 뭐 이러면서 좀 많이 주춤한 상황인데 이럴 때 사보는 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니까는 자, 내가 2차 전지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질문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전장 산업이 나쁘면 그 부품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쁘겠어요? 다 나쁘지. 다 나쁘지. 예. 그러니까 칩이 좋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공정, 후공정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따졌거든요. 네. 어떤 기업이 뭐 전공정하고 후공정하고 지금도 테마에 이런 거 살펴보면 그거 이렇게 따지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전공정. 그게 아니고 지금은 GPU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업에
값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정, 후공정이 아니고. 이젠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그 2차 전지도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셀 만드는 주로 셀도 있고 양극재, 음극재 뭐 있고 그러죠. 아니 배터리가 안 팔리는데 뭐가 좋고 뭐가 나빠? 그거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뭐 저 뭐죠? 중국에서 히토류 아니면 뭐 흑연 수출 금지하니까 그러면 음극재 쪽이 좋을 거야. 음극재 이게 다 의미 없는 거네. 일회성일 수는 있어요. 일회성. 네.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보도가 나오면 그냥 확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크게 보란 얘기죠. 그 시절에 아니고 흐름을 반도체가 그 20년 전에 얘기, 20년 전에는 이제 전공정, 후공정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를 잘 몰랐으니까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10만 원 하고 5만 원 하고 그럴 때 전공정 어떤 기업, 후공정 어떤 기업. 20년이 지금 더 지났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보면 답답하죠. 진짜 지금은 뭐 GPU 관련된 AI 반도체 이게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그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간 게 CPU 말고 GPU 쪽이 이제 이 메모리가 많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 주가가 그게 많이 쓰임새가 크다 보니까는 그쪽이 거의 그 전 세계 80%를 이렇게 이 공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식이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거하고 제일 관련이 많았던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였어요. 네. 그랬더니 그게 13,000원에서 6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서 뭐 메모리, 소부장, 후공정 그런 거 질문하면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석권 회장님의 이러한 마인드를 보고 연세가 있으신데 어떻게 저렇게 항상 새롭게 변화를 하실까? 저 김민수 대표도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저 델타 아니 뭐 신성 델타 초전도체 이런 쪽 사셨다고 그 얘기 듣고 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화를 하실까? 연세가 있으신데. 그거는 그 나이하고 관계가 없죠. 그게 이게 일인데. 어떻게 이 감각을 좀 살려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제 저라고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로 이 주식을 하다 보면 자꾸 확률로 들어가거든요. 네. 확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떨어질 확률이 좀 적으면 그냥 사는 거고 조금 올라갈 확률이 높다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매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디테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도 만약에 학계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대학에 있는 사람이나 연구실에 있는 분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투자자는 그렇게 잘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흐름만 잘 알고 제일 중요한 게 저라고 확률이 어떻게 보면 투자할 때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성공 확률이? 네. 그런데 누적으로 보면 50%는 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저는 어떤 종목으로 많이 벌고 수익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1년 돼가지고 연말 되면 올해 돈을 벌었으면 다행이고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유연한 게 중요한 거예요. 유연한 게. 그래서 사고에 유연한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람 뇌는 이 기억력이 있잖아요. 네. 그 기억력이 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과거의 기억으로 이게 좋고 나쁘고. 그러면 많이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끝인 건데 작년에 올라간 거가 머릿속에 아주 크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도 떨어진 다음은 겁낼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떨어질 때의 그 공포가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떨어진 이후에는 사도 되는데 떨어진 이후에 그 공포 때문에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면은 팔아야 되는데 많이 올라간 기억 때문에 팔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뭐 작년에 그 개별주들 5배, 10배 오른 주식들이 많으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나올 수 그거 기대하는 분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그런 종목이 근데 작년에 올라간 종목에서 찾는 게 아니고 새로운 종목에서
올해도 3배 올라갈 종목이 나올 수는 있겠죠. 네. 2배 올라갈 종목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게 미리 반영이 돼서 벌써 작년 10월, 11월 달부터 올라간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온디바이스 관련 종목들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과거에 올라간 거는 이제 과거에 올라간 거고, 네. 이제 올해 올라갈 종목들을 이제 찾아보고 그러자고요. 네. 그 회장님 아까 생각처럼 안 돼서 이제 손실이 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럴 때는 그 다음에 하시는 그 어떤 그 다음 수순이 어떤 건가요? 무조건 손절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 손절하고. 아, 이거는 뭐 손해가 봤다고 싶으면은 미련을 갖지 말고 그냥 파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고서 한 2번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그 계좌는 쉬는 거예요. 그냥. 아, 5개월을 쉴 때도 있고 6개월을 쉴 때도 있어요. 돈이 회복될 시장이 좋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계좌가 많다 그랬잖아요. 네. 이번 달에 연초돼 가지고 첫 주에 딱 한 번 거래하고서 지금 거래 안 하는 계좌가 몇 개가 있어요. 첫 주에 수익이 딱 나고서 그다음 한 10%씩 수익이 나고서 그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시장이 할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 그러니까 네. 시장 자체가 빠지는데 막 거기서 힘들게 네. 이기려고 해봐야 의미 없고 네, 시장을 그래서 제가 한 따라야 얘기 된다. 중에 있어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괜히 매번 뭘 먹을 게 있나 찾아봤자 피곤하기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하시는데 되게 어려운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주 그만큼 불편하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좀 답답하고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 빠져 있는 함정이라 네, 그분들이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되게 고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우리 회장님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의 그 나침반 역할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단기 투자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2월 달까지 한번 기다려 보던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좌들 만약에 단기 투자에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계좌들 그 단기 투자를 제가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여러 계좌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장이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쉬고 있다가 그러니까 비중을 좀 작게 하시는 거네요, 결국. 장이 무르익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3월이 될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도 있고 그때 되면 이제 그때 수익을 내고 1년 벌 거를 그때 또 다 벌을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원금을 안 까먹는 게 제일 중요한 네. 거거든요. 언제 기준으로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난해. 작년 말 기준으로, 올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원금을 안 까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마 이 영상 보시는 가족분들은 아마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닫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시장에서 정말 수십 년 살아남으셨던 우리 남석관 회장님의 그 한국 증시에 특화된 그 매매법이기 때문에 또 투자 마인드시고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남석관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